신고 수목병리학 향문사 3장 비생물적 요인에 의한 수목병해 3-1 서론 수목에 발생하는 병을 엄격하고도 좁은 의미로 규정한다면 곰팡이나 세균,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선충, 기생성 종자식물 등 살아있는 병원체에 의하여 나타나는 나무의 생리적, 형태적 이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미생물 이외에도 매우 많은 비생물성 요인들이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병 못지않게 나무에 심각한 비정상적 상태를 일으키고 있다. 수목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비생물성 요인들은 대부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이며 이 요인들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도 스트레스라고 한다. 미생물, 즉 생물성 요인에 의한 이상은 다른 식물로 옮겨질 수 있으므로 전염성 병 또는 식물에 기생하므로 기생성 병이라고 부르는 것과 대조적으로 비생물성 요인에 의한 식물의 이상은 다른 식물로 옮겨지지 않으므로 비전염성 병 또는 기생체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비기생성 병이라고 한다. 비기생성 병은 특히 조경수, 녹음수, 관상수 등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기생성 병보다 더 자주 겪는 문제이며 때로는 매우 심각하며 나무가 죽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나무에 스트레스를 주는 비기생성 요인들은 대개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인들이지만 그 양이나 정도가 모자라거나 너무 지나친 경우에 피해를 일으킨다. 따라서 비기생성 병을 완전히 이해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는 것들에 대하여 철저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 3-1 수목의 성장과 생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세포는 9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물은 광합성의 원료로도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는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몸 안에 일정량의 불을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나무가 뿌리로 흡수하는 물의 양과 잎으로 방출하는 물의 양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만 한다. 또한 나무 수간이 수분과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으려면 흙의 상태는 뿌리가 자라는데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한편 독립적인 영양생물인 식물의 양분 생산 과정인 광합성은 나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적당한 속도로 지속되어야 한다. 광합성물은 산물은 반드시 생산 부위인 잎으로부터 소비 부위인 줄기나 뿌리로 옮겨져야 한다. 그리고 기생성이 약한 병원체나 2차 침입, 곤충의 공격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나무의 활력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그 요인 또는 그 요인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다른 요인이 비기생성 병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음 3-1-2 비기생성 병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 식물에는 왜 비기생성 병이 많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는 크게 4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녹음수. 둘째,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심는 조경수나 그늘을 만들기 위해 심는 녹음수는 살아가기 적합하지 않은 곳에 자라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셋째,
관상수. 여기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돼. 첫째, 녹음수는 급격하게 바뀌는 환경 속에서 거의 한평생을 살아가는 식물이다. 이러한 변화는 어떤 경우에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짧은 시간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식물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반면에 산림수는 사람들의 관리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다. 나무에 가해지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미기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미기상의 변화율은 스트레스의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심는 조경수나 그늘을 만들기 위하여 심는 녹음수는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 자라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길가나 잔디밭 같은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는 곳이고 또한 흙 또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그리 좋은 상태에 있다고 하기 힘들다. 더구나 이러한 장소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잔디와 물과 양분을 얻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하므로 나무들은 정상적인 생장에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흡수할 수 없다. 셋째, 관상수는 묘포장에 심을 때부터 병저항성이 있는 품종들만 선택되고 나무를 심을 때 그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병에 약한 품종들은 제외한다. 따라서 전염성이 있는 병들은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기생성병은 나무의 종류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생육 단계의 모든 나무를 다 공격할 수 있다. 기생성병을 일으키는 병어체는 아무리 병원력이 강한 것이라 하더라도 침입하여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기주식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반면 비기생성 병원체는 일반적으로 종류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식물에 병을 일으킨다는 사실 또한 비기생성 병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이다. 3-1-3 기생성병과 비기생성병의 일반적인 정상. 기생성병과 비기생성병은 정상 또는 정상이 나타나는 양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기생성병에 걸리면 나무 전체에 같은 정상이 나타나지만 기생성병에 걸렸을 때는 정상이 임의로 나타나며 그 정도가 또한 다양하다. 비기생성병은 한 지역 내에 동일한 종의 나무에는 모두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종의 나무에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반면 대부분의 기생성병은 동일한 종의 나무라 하더라도 임의로 공격하며 이에 따라 정상의 정도도 다양하다. 또한 한 지역에 있는 동일 종의 나무를 동시에 모두 공격하거나 다른 종의 나무에 같은 정상을 나타내는 것은 매우 드물다. 사실 대부분의 기생성병은 종 특이성이 있어서 일단 기주식물의 종과 전형적인 정상이 올바르게 동정되기만 한다면 쉽게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비기생성병은 종 특이성이 없으며 때로는 같은 장소에 모든 목본 식물뿐만 아니라 초본 식물에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기생성병을 진단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병증이 나타나는 정도의 균일함과 생물성 병원체의 존재 여부이다. 다음 3-1-4 비기생성 식물의 종류. 나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의 종류는 매우 많지만 비기생성 병은 환경 스트레스, 동물에 의한 피해, 그리고 사람에 의한 피해 등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들 중 상당 부분은 겹치기도 하고 여러 비기생성 병들이 한 나무에 한꺼번에 나타나거나 다른
기생성 병과 상호 반응하기도 한다. 환경 스트레스는 환경 요인의 부적절한 조화로부터 비롯되는데 주로 극한적인 온도나 습도 또는 토양 환경이다. 동물에 의한 피해는 개나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과 특히 다람쥐, 토끼 등 나무에 가까이 살고 있는 여러 종류의 설치류, 동물에 의하여 나타난다. 사람에 의한 피해는 나무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 즉 건축공사, 겨울철의 눈길을 녹이기 위해 염의 사용, 농업용 화학물질 오용, 잘못된 가지치기 및 옮겨심기, 상처의 잘못된 치료, 흙다져짐 등이며 넓게 보면 대기오염물질 등에 의한 피해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다. 환경 스트레스의 종류 3-1 표가 있는데 이 표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종류는 토양, 대기오염, 기상, 유해물질, 사람,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토양에 대해서 토양 입자 물리성, 공급률, 보수력, 종류, 습도, 양분, 산도, 이시, 독성물질 등이 이제 토양으로부터 주는 환경 스트레스의 종류에 해당되며 대기오염은 오존, 아황산가스, 불소, 에틸렌, 염화수소, 산성비 등 있고 기상에는 저온, 고온, 바람, 눈, 강우, 번개, 일조 등이 있고 유해물질로는 제초제, 염, 약해 등이 있고 사람 및 기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상처, 복토, 절토, 다밥, 급격한 환경변화 등이 있다. 3-1-5 비기생성 병의 방제. 기생성 병인 경우에는 병든 수목으로부터 병원체가 계속 방출되므로 병든 수목의 치료와 더불어 병들지 않은 건전한 수목의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비기생성 원인에 의한 병에는 피해 증상이 뚜렷이 드러났을 당시에는 그 피해를 일으킨 비기생성 원인이 이미 사라져 버린 경우가 많고 또 아직 존재한다 하더라도 다른 수목으로 쉽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므로 방제의 시급함은 기생성 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생성 병과 비교해 볼 때 비기생성 병은 예방 못지않게 치료에도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비기생성 병을 예방하려면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줄 만큼 극단적인 환경 조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한편 비기생성 병을 치료하려면 무엇보다도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수목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환경 요인들을 수목의 생장에 적합한 정상 범위 내로 돌려 놓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를 받은 수목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처리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물질이 그리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그 밖에 비기생성 원인들이 수목에 일으키는 대사 이상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물질을 수목에 처리하는 것도 수목의 회복을 도와준다. 또한 적절한 양분 공급을 통하여 수목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정진하는 것도 수목의 자가치유력을 높여주는 길이다. 그 다음에 3-2 이제 온도 스트레스. 온도의 변화를 대단치 않은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급격한 온도 변화는 물론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평균 온도 약 1에서 2도씨의 변화로 인하여 나무가 피해를 받고 상처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대요. 1도, 2도 사이로 인하여 나무가 피해를 받고 상처를 입는 경우도 빈번하다. 더구나 자연 생태계보다는 인위적인 생태계에서는 자라는 나무들은, 다시 말해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보다는 가로수나 조경수가 온도장애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생태계의 식물은
자연 생태계의 식물들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온도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간다. 실제로 가로수는 급격한 또는 극단적인 온도 변화로 인한 상해를 받을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인위적인 생태계의 나무들은 옮겨 심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데 옮겨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수목에서는 온도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어떤 식물은 1도씨 정도 낮은 온도나 40도씨가 넘는 높은 온도에서도 자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식물이 잘 자라는 온도 범위는 15도에서 30도씨이다. 일반적으로 초본 식물보다는 목본 식물들이 온도 변화에 견디어내는 능력이 더 뛰어난데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고 및 최저 온도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또한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에 따라 변이가 크다. 또한 나무의 생장 단계에서 따라 극단적인 온도에 견디는 능력이 각각 다르고 같은 나무에서도 기관이나 조직에 따라 온도에 대응하는 능력이 다르다. 싹이나 꽃 등 연약하고 수분 함량이 많은 조직들은 가지에 비하여 온도에 더 민감하며 어린 열매 또한 잎에 비해 온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 나무는 겨울철이 되면 체내의 전분을 당분과 유지분으로 전환시켜. 요런 거 시험에 나올 만하겠네. 나무는 겨울철이 되면 체내의 전분을 당분과 유지분으로 전환시켜 세포의 농도를 높임으로써 내한력을 높이며 월동을 준비한다. 일반적으로 유지분으로 전환되는 유지수가 당분으로 전환되는 전분수보다 내한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침엽수, 버드나무, 자작나무, 밤나무류는 체내의 전분을 유지분으로 전환시키는 반면 서어나무류, 너름나무, 단풍나무류, 퍼플러류는 당분으로 전환시킨다. 3-2-1 고온. 고온은 그 온도 자체만으로 나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경우 너무 센 빛, 가뭄, 산소결핍 또는 낮은 상대 습도에 의한 센 바람 등 높은 온도에 동반되는 다른 환경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나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온도 스트레스라고 하면 대부분 저온 스트레스를 떠올리게 되지만 실제 나무가 받는 피해만을 생각하면 저온보다는 고온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 나무가 생육적인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면 저온에 노출되었을 때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심하게 반응하며 온도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온다 하더라도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가 흔치 않은 이유는 자연상태에서는 대기의 온도가 이처럼 높게 오르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나무가 고온의 피해를 받는 것은 대기 온도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그 식물체가 자라는 환경이 갑자기 변화했을 때가 대부분이다. 햇빛이 그리 강하지 않은 묘포장에서 자라던 나무를 갑자기 길가나 잔디밭처럼 햇볕이 강한 곳에 옮겨 심었을 때 건물의 철거, 나뭇가지, 가지치기 또는 개발, 개간 등으로 숲을 심하게 파헤치는 등 그늘진 위치에서 자라던 나무 또한 나뭇가지가 갑작스럽게 햇빛에 노출되면 노출된 부분의 온도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그 부분의 나무 껍질은 온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단풍나무, 대롱나무 등 수피가 얇은 나무들은 이러한 노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1. 높은 온도의 피해 기작.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나무의 특정 효소계는 불활성화하고
다른 효소계는 촉진하여 비정상적인 생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으며, 이러한 반응의 결과로 세포가 죽거나 또는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입는다. 수목 내에서 여러가지 생화학적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생물성 촉매인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열에 특히 민감하므로 높은 온도에서는 변성되기 때문이다. 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단백질의 응집과 변성 이외에도 세포막 파괴, 세포 질식 등이 일어나며 심해지면 세포막 침투성 변화로 독성 물질이 세포질로 쉽게 스며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2번 열장애. 우리나라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여름에 온도가 매우 높이 올라가서 나무의 생육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열장애는 큰 나무에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묘포장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나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온실에서 어린 수목이 갑작스럽게 고온에 노출되면 상처가 생긴다. 따라서 열에 의한 장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묘포장 또는 온실의 윗부분에 50% 이상의 차광막을 설치하여 어린 나무가 여름의 높은 온도에 적응될 때까지 유지해 주어야 한다. 몇 해 전부터 음식점이나 옷가게 등의 입구에 또는 주차장 나무에 작은 전구들을 장식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전력 소모와 열 발생이 적은 LED 광원을 사용하여 나무의 건강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초기에 사용하던 일반 전구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전구에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나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가로등은 전구가 밤새도록 열을 만들어내므로 만약 나무와 가까이 있다면 잎에 마름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림 3-3 보면 가로등 밑에 바로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노랗게 마름 현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여름볕댐. 여름볕댐은 해당 지역의 기상조건, 특히 습도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숲이 있던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경우 지형이 바뀔 수밖에 없으며 지형의 변화는 반드시 기류의 흐름과 대기 습도의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갑자기 심한 볕댐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버점나무, 단풍나무, 벼롱나무, 벚나무 등 숲이가 얇은 수종은 기온이 높은 한여름에 햇빛에 노출된 줄기 부위가 상처를 입은 듯이 숲이가 들고 일어나며 떨어지기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를 볕댐, 일소 또는 피소라고 한다. 볕댐, 일소, 피소라고 한다. 요 같은 말이야. 이러한 증상은 겨울철에 나타나는 볕댐과 구분하기 위해 여름 볕댐이라 하기도 한다. 볕댐이 나타나는 이유는 해를 향하고 있는 부위의 껍질 아랫부분과 다른 부분, 특히 응달진 부분과의 심한 온도차 때문이다. 해를 향한 면의 조직 온도는 응달 부분의 조직 온도에 비해 매우 높으며 실제로 대기 온도에 따라 10도씨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조직 사이에 이러한 온도 차이는 변색, 수침 증상, 물집 등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 되며, 심하면 궤양으로 발전하여 표피 아래 조직이 말라 죽고 약간 꺼진 모양을 하기도 한다. 그림 3-4를 참조하세요. 죽은 숲이를 통해 부후군이 침입하면 그 밑의 목재는 썩는 경우가 많으며, 같은 장소에서 이러한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면 그 지역의 나무는 몇 년 안에 모두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묘포장의 경우에는 지표면의 온도가 너무 높이 오르면 조직이 연약한 어린 묘목의 땅가 부분에서 볏댐 현상이 나타나 수피가 붕괴되고 어린 묘목들이 죽기도 한다. 그림 3-5를 참조하고 이미 많이 자라서 견고한 수피를 갖고 있는 나무의 경우는 지표면의 온도 상승이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줄기의 땅가 부분이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아 그 부분에 궤양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궤양은 기생성 병원체에 의한 궤양과 마찬가지로 유관 속 관다발을 파괴하므로 양분 및 수분 이동이 지장을 받는다. 나무 윗부분의 가늘고 연약한 장가지들도 여름 햇볕에 너무 심하게 노출되면 나무 껍질에 열장애를 받을 수 있다. 볏댐을 받은 잔가지도 줄기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궤양이 만들어지며 나무 껍질과 유관 속이 완전히 죽어서 물질의 이동에 지장이 생기고 부후균의 침입으로 조직이 썩을 수도 있다. 볏댐은 나무 줄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잎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흙의 수분이 지나치게 많아 뿌리의 흡수능이 매우 저조한 상태에서 장마가 끝나면 다시 기온이 올라가고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잎의 정산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반면 뿌리의 흡수능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므로 갑작스런 탈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는 볏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볏댐은 생리작용이 활발한 새잎보다는 잎의 기능이 떨어져 기공의 개폐 기능이 감퇴되어 있는 묵은 잎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볏댐은 어린 잎보다는 묵은 잎에서 심하게 나타난다. 볏댐은 대개 살이 많고 수분 함량이 많은 잎과 열매, 조직에 주로 나타나는데 특히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다가 그친 뒤 바로 해가 나오며 더워지는 날씨에 잘 나타난다. 피해를 입은 잎에는 불규칙한 모양의 옅은 녹색 반점이 군데군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붕괴되고 마르는 갈색 무늬가 만들어진다. 그림 3-6을 참조하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실내에서 키우며 여육 조직이 두꺼운 나무를 이런 봄이나 여름에 남향의 창가에 너무 많은 햇볕을 받게 되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 또한 늦봄부터 이런 봄에 걸쳐 늦은 봄부터 이런 여름에 걸쳐서 이슬 또는 빗방울 등이 잎 끝에 맺혀 있는 상태에서 햇빛이 내리쬐이게 되면 그 부분의 온도가 올라가서 잎 조직이 손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 손상을 받은 나무 부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직이 죽어서 결국 잎의 부정형의 옅은 누런색으로 마른 부분들이 생겨난다. 이러한 죽은 조직들은 경우에 따라서 말려 들어가기도 한다. 겨울 볏댐. 겨울철에 햇볕의 강도는 여름철에 비해 상당히 약하긴 하지만 겨울에도 햇볕에 의해 여름철 볏댐과는 약간 다른 기작에 의하여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겨울철의 햇볕 피해를 여름철의 볏댐과 구분하기 위하여 겨울 볏댐이라고 부른다. 겨울 볏댐 역시 햇볕이 좋은 맑은 겨울날에 주로 나타난다. 이런 날 낮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이므로 해를 향한 쪽의 나무 껍질의 온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대기의 온도보다 더 높아졌다가 해가 지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여 추운 날에는 어느 점 밑으로 떨어진다.
나무 줄기, 특히 나무 껍질은 이러한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하여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며 그 조직이 매우 약해진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같은 나무의 줄기 내에서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사이에 온도 차이에 의하여 나무 껍질이 길이 방향으로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길이 방향으로 밑으로. 이러한 상처를 겨울볕 갈라짐이라고 한다. 나무 껍질의 온도 변화는 색깔이 어둡고 진한 나무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나무가 받는 태양의 열 에너지는 정오를 조금 지난 시간, 즉 태양이 나무 줄기의 남서쪽 면을 비추고 있을 때 최대치에 이른다. 남서쪽 면을 비추고 있을 때 최대치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나무 줄기 중 남서쪽 면이 밤낮의 온도 차이가 가장 극심한 부분이 되므로 겨울 햇볕은 줄기 남서쪽 면에서 나무 껍질이 길이 방향으로 갈라지는 상처를 유도하는 셈이다. 갈라진 상처는 간혹 궤양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무 자체적으로 자신의 이상을 치유하면서 상처를 극복하기도 한다. 3-7번 그림도 참조하고 그 다음 5번 볕댐 방제. 나무 껍질은 예상보다 두껍고 견고하여 옮겨 심기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햇볕에 노출만 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자라온 환경에 계속하여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 숲이나 나무들이 갑작스럽게 햇볕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차광막 등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다. 실제로 목본 식물에서 열매나 잎을 제외한 부분에 볕댐이 우려되는 것은 대개 나무를 옮겨 심었을 경우이다. 만약에 줄기의 볕댐이 우려된다면 새로 옮겨 심거나 햇볕에 노출된 가지 또는 줄기들을 땅가 부분으로부터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면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가지가 시작하는 부분까지 크라프트 종이 등으로 싸주거나 진흙을 바르고 새끼질로 감아주면 여름 및 겨울 볕댐을 예방할 수도 있다. 또한 밝은 색띠로 줄을 감아 주어도 줄기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햇볕에 노출되는 가지나 줄기에 백색 수성 페인트를 사용하면 수피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볕댐 현상이 줄어든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다. 그러나 유성 또는 고무질의 페인트는 오히려 해로워서 의한 줄기 궤양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다. 수성 페인트를 사용해도 페인트가 수피에 오랫동안 남아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정원수나 조경수에 페인트를 바르는 것은 사전에 깊이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림 3-9를 참조하고 볕댐의 피해가 심한 곳에는 나무를 새로 심어야 한다면 처음부터 볕댐에 저항성이 있는 수종을 심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이다. 참나무류와 소나무류 등 수피가 두껍게 잘 발달하는 나무들이 볕댐에 강한 수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수피가 얇은 버점나무, 벼롱나무, 오동나무 등은 피해를 잘 받는 수종으로 알려져 있다. 표 3-2 참조. 표 3-2가 뭔가 하면 볕댐의 저항성이 강한 수종과 약한 수종인데 강한 수종은 참나무, 소나무. 강한 수종은 참나무, 소나무. 약한 수종은 버점나무, 벼롱나무, 오동나무, 벚나무. 이건 딱 그림이 딱 보면 참나무류하고 소나무는 껍데기가 두터우니까 잘 참고 약한 수종은 버점나무, 벼롱나무, 오동나무, 벚나무 이런 것들은 수피가 얇기 때문에 볕댐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3-2-2 저온 1. 저온에 의한 피해
나무는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연과 환경에 적응해 왔으므로 자연 서식지의 온도는 충분히 견디어낼 수 있다. 하지만 서식지가 바뀌었을 때 그 지역에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온도, 특히 저온이라 할 수 있다. 즉 저온과 동해는 나무 서식 장소의 지리적 이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걸림돌이다. 높은 위도 또는 고지대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던 나무들은 저온에 의한 상처를 입지 않는 반면 낮은 위도 또는 저지대에 자라는 나무는 추운 지방으로 옮겨졌을 때 저온 피해를 입기 쉽다. 온대지방,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 자라는 목본식물은 연중, 일기변화에 따라 잘 적응하여 성장과 휴먼을 반복한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내한성, 즉 추위에 견디는 능력을 보여 심한 저온도 견디어내는 반면 생육기 내에는 내한성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생육기에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면 나무는 저온에 의한 피해를 입게 된다. 목본식물은 가을이 다가옴에 따라 점차적으로 내한성을 갖추기 시작해서 한겨울이 되면 내한성의 극치를 이룬다. 그 후 내한성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런 봄이 되면서 감소하기 시작한다. 내한성은 봄 기운이 완연해질 때쯤 최저점에 이르는데 이때가 저온에 의한 피해가 나타나기 가장 쉬운 시기이다. 냉해를 받은 나무들은 냉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데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잎의 황화, 즉 누렁, 황화이며 피해가 심하면 잎의 가장자리 조직들이 죽기도 한다. 가장자리 조직들이 죽기도 한다. 그림 3-10을 참조하면 될 것 같고, 늦설이 내리는 늦봄에 내리는 서리, 즉 만상이라 그러죠. 늦봄에 내리는 서리는 많은 나무에 상당한 피해를 주며 그 피해가 시발점이 되어 결국 나무 전체가 죽기도 한다. 봄철에 새로 나오는 조직들은 매우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서리가 내리면 새싹 또는 새잎들이 얼어 죽어 며칠 안에 검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11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꽃사과, 목련, 수수꽃다리 등은 늦설이에 의한 피해가 잘 나타나는 나무들이며 특히 목련이나 수수꽃다리와 같이 꽃이 일찍 피는 나무들은 꽃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꽃이 일찍 피는 나무들의 꽃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사과나 배, 열매, 껍질에 코르크화한 띠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넓은 범위에 걸쳐서 변색되는 것은 늦설이가 내린 다음에 흔히 볼 수 있는 증상들이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내한성은 늦여름에 주는 비료에 따라서 그 시기가 늦추어지거나 또는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질소 함량이 많은 비료를 시용하면 수목은 잎을 필요 이상으로 유지하며 각 부분의 조직이 경화되지 않고 연약한 상태로 유지한다. 즉 수목 조직들이 주로 영양 생장을 하게 된다. 만약 질소 함량이 많은 비료를 늦여름에 시용한다면 잎이 충분히 경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가을을 맞이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가을에 이런서리, 즉 조상, 이런서리의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늦여름에 질소 함량이 많은 비료를 시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하며 비료를 줄 때에는 질소량이 과다하지 않고 생장에 꼭 필요한 원소들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균형 시비를 해야 한다. 이청 형성 호르몬. 이청 형성 호르몬이 저온 순화에 관여한다는 증거는 여러 식물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초본 식물의 경우 저온 순화하는 내부 이게 뭐라 그러지? ABA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그 증가량은 저온의 저항성인 품종이 감수성인 품종보다 더 많다. 저온의 저항성인 품종이 감수성인 품종보다 더 많다. 나무의 조직이 얼어서 죽는 동해는 자연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대개 한겨울에 기온이 급강하였을 때 나타나며, 대부분 그것을 조절할 방법이 없다. 자연 조건이 아니고 컨테이너나 화분 등에서 자라는 식물은 특히 저항성이 약하여 자연 조건 하에서 나무가 동해를 입지 않는 온도에서도 이들은 동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화분 식물들은 제한된 양의 흙에서 자라기 때문에 뿌리가 얼기 쉽다. 한편 밖에서 자라는 나무들의 경우 뿌리는 흙에 의하여 보호되는 반면 가지는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겨울에 기온이 떨어지면 장가지들은 쉽게 얼어서 이듬해 봄에 싹을 틔우지 못한다. 그림 3-12 참조하고, 따라서 봄에도 수관 가장자리의 부분은 장가지들에는 잎이 자라나오지 않는다. 또한 나무 전체의 꽃과 눈이 초기에 갈변되어 나타난다면 동해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만약 동해가 의심된다면 지난 2년 동안의 그 지역 한겨울 최저 온도와 최저 온도 지속 기간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2번, 저온이 수목에 피해를 입히는 기작. 높은 온도는 주로 세포 내 효소의 활성을 결함하여 나무에 피해를 주는 반면, 낮은 온도는 주로 세포 내부 또는 세포 간극에 얼음을 만들어서 나무에 피해를 준다. 온도가 0도씨 가까이 떨어지면 우선 세포 간극에 물이 얼기 시작하여 세포 내부에 있는 물은 그보다 몇 도 더 낮은 온도에서 언다. 세포 간극의 물이 세포 내부의 물보다 더 먼저 어는 것은 낮은 온도가 세포 바깥쪽으로부터 안쪽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주된 이유는 세포 간극의 물은 전해질이 적은 상대적으로 순수한 물인데 반해 세포 내부의 물은 여러가지 물질을 포함한 용액으로서 순수한 물보다 어는 점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세포 내부의 물의 어는 점은 그 안에 녹아있는 물질의 성상과 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세포 간극이 얼음으로 바뀌면 더 많은 수증기가 세포 간극으로 빠져나와 얼음의 양이 증가한다. 그에 따라 세포 내부의 수분 함량은 낮아지고 세포질의 농도는 더욱 높아져서 어는 점은 더욱 낮아진다. 어는 점이 더욱 낮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은 세포 자체가 얼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방어 기작의 하나라고 보인다. 그러나 온도가 계속 떨어지면 이러한 반응도 더 이상 세포를 보호하지 못하고 결국 세포 내부의 물도 얼게 되고 원형질이 파괴되어 세포가 파괴되기도 한다. 세포 안의 물이 어는 온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직과 식물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추위에 잘 견디는 북쪽 식물의 어떤 조직은 온도가 아무리 낮아도 세포 안에 얼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세포 간극에만 얼음이 만들어졌다고 하여도 얼음의 양이 많다면 이 얼음 결정들이 밀어대는 물리적인 압력과 세포질로부터 세포 간극으로 빠져나간 수분으로 인한 수분 부족 등에 의하여 세포와 조직까지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수분 손실은 원형질 분리와 원형질 마름을 일으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형질 응고가 나타날 수도 있다. 조직 안의 온도가 떨어지는 속도 또한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속도에 따라 세포 안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 달라지며 세포 내용물의 어는 점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온도가 천천히 떨어진다면 세포 안은
얼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만일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면 세포 내용물이 얼 수도 있다. 어는 속도 못지않게 녹는 속도의 영향에도 다양하다. 세포 간격만 얼었을 경우는 녹는 속도가 충분히 느려서 세포 사이에 있는 얼음이 녹으며 생기는 물을 원형질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면 식물체는 대개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녹는 속도가 빨라서 원형질이 세포 간격의 녹은 물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세포벽과 원형질 사이에 물이 채워져 원형질막이 찢어지고 파괴된다. 냉각된 잎 속의 물이 어는 것은 잎의 겉면에 살아있는 착생세균의 종류와 수에 의하여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면 이게 뭐냐, PS, EUD, 푸사디움 모나스 같은 병원성 세균의 특정 스트레인이나 어떤 부생균은 잎조직 안팎에 존재하며 빙핵의 촉매로 작용한다. 이들 주변의 물을 초냉각하며 잎에 존재할 때는 결정체를 만들어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도 쉽게 얼음이 얼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세균 존재하에서는 세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해를 받는 온도 마이너스 5도에서 마이너스 10도보다 더 높은 온도 즉 1도에서도 피해가 나타난다. 영하 1도에서도 피해가 나타난다. 저온 피해의 예방 저온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온에 대한 저항성이 큰 나무를 심는 것이다. 물론 저온에 대한 저항성은 같은 수종이라도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나무를 식재하고자 하는 지역의 겨울철 온도 조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에 맞는 나무를 선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작나무, 소나무 등은 내한성이 큰 반면 벼룩나무, 자목련 등은 내한성이 매우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3-3 참조. 표 3-3은 내한성 수종과 비내한성 수종 구분해놨는데, 내한성은 자작나무, 오리나무, 사시나무, 버드나무,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전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내한성은 자작나무, 오리나무, 사시나무, 버드나무,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비내한성은 삼나무, 편백, 곰솔, 금송, 히말라야시다, 벼룩나무, 피라간사스, 자목련, 사철나무, 벽오동, 오동나무. 딱 보면 나무들을 보면 얘들이 좀 약하게 생겼어. 주위에. 약한 애들은 삼나무, 편백, 곰솔, 금송, 히말라야시다, 벼룩나무, 피라간사스, 자목련, 사철나무, 벽오동, 오동나무가 있어. 온도가 낮아서 나타나는 피해는 나무가 겨울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나 나무를 낮은 온도에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를 막거나 경감시킬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육기 후반까지 나무에 질소, 비료 등을 주면 영양 생장이 지속되고 조직의 경화가 지연되어 나무는 저온에 대한 저항성이 낮아지고 피해를 입으므로 생육 후기에 들어가면 나무에 덧걸음, 즉 추비를 주지 말아야 한다. 추비를 주면 안 돼, 하여튼. 또한 월동하기 어려운 나무는 낮은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지와 줄기 등을 지프로 잘 감싸 주어야 가지의 눈이 얼어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림 3-13 참조하고 특히 화분이나 컨테이너의 수목은 저온에 특히 민감하므로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건물 내부로 옮겨 놓는 것이 좋다. 3-2-3 급변하는 온도에 의한 피해. 숲 환경과는 달리 도시 환경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로수의 온도는 갑작스러운 상승이나 하강에 의한 피해를 받는 일이 많다. 특히 그 변화가
해당 시기의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한다면 나무는 생리적으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해빙기의 온도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면 나무는 시기를 잘못 알고 입눈을 틔울 것이고 잎이 자라 나올 것이다. 이러한 싹들은 온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곧바로 냉해 또는 동해를 입게 된다. 비록 그 온도가 어느 점, 빙점 이하는 아닐지라도 온도가 갑작스럽게 낮아지면 나무의 연약한 조직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온도의 변화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나무들은 크다란 온도 변화를 피할 수 있도록 건물 내부나 바람막이가 있는 곳 등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3-2-4 화분 및 실내 수목. 나무의 뿌리는 줄기보다 저온에 견디는 힘이 큰데 이는 뿌리가 토양에 의하여 대기와 격리되어 있어 극단의 저온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지역의 대체로 수목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까닭에 이동할 수 있는 상자 또는 커다란 화분 등의 나무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자나 화분에서 자라는 나무의 뿌리는 낮은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상황에 견디는 저항력도 작다. 따라서 나무들은 낮은 온도를 견디어내지 못하고 뿌리가 얼어서 상처가 생기거나 심하면 죽기도 한다. 특히 수분 및 양분 흡수에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 뿌리, 잔뿌리는 가장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얼어 죽고 결과적으로 굵은 뿌리는 손상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분 흡수에 심각한 장애를 받게 된다. 그다란 화분에 심은 관상수를 겨울철에 밖에 보관해야 한다면 저온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즉 나무가 심겨져 있는 상자 둘레를 돌아가면서 두껍게 피복하거나 또는 상자 전체를 토양 속에 정치시킨다. 가능하면 나무가 심긴 상자를 그리 덥지 않은 온실로 옮긴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동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그 지역의 기후 조건에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수목이라 하더라도 실내에서 키우면 영양 생장이 지속되어 수분이 남은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쉬우며 낮은 온도 특히 은원전보다 낮은 저온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내 수목은 은원전보다 낮은 온도에 몇 분 내지 몇 시간 노출되면 잔가지와 꽃이 죽는 등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추운 겨울밤 창문이나 문 가까이의 공기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를 보이므로 만약 창문에 금이 가거나 틈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찬 공기가 스며들어와 수목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12도씨 아래로 떨어지면 수목의 잎과 눈이 누런색으로 변하고 떨어지기도 한다. 화분 등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옮기는 동안 흔히 그러하듯이 이러한 충격을 받는 것은 순간적이지만 회복하는 데는 보통 몇 주 내지 몇 달이 걸린다. 다음 이제 3-3인데 조금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